마리 루이즈 대공녀는 오스트리아의 첫 번째 황제 프란츠 2세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신분 때문에 그녀는 나폴레옹 시대 프랑스의 복잡한 정치에서 협상 카드가 되었고 결국 두 번째 보나파르트 부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들의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그리고 나폴레옹 이후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그녀의 이야기를 살펴보시죠. 마리 루이즈 대공녀는 1791년 12월 12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후계자인 프란츠 대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폴란드, 보헤미아, 그리고 발칸반도의 대부분 영토의 통치자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직위도 함께 있었는데 이 직위는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사실상 합스부르크 가문의 세습 칭호가 되었습니다. 마리 루이시가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그녀의 할아버지 레오폴트 2세가 사망했고 프란츠는 프란츠 2세로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마리 루이지의 어머니는 나폴리와 시칠리아의 마리아 테레사였습니다. 그녀와 프란츠는 1870년대까지 생존한 두 아들을 포함해 많은 자녀를 두었기 때문에 마리 루이지가 오스트리아를 통치하게 될 가능성은 항상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프란츠와 마리아 테레사의 자녀들 중 장녀였기 때문에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왕실 자녀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마리 루이즈는 전근대 시대 왕실 자녀들의 전통에 따라 자랐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유아기부터 별도의 궁정에 배속되었고 주로 프랑스인 가정교사 마리 빅투아르 드 폴리오드 크렘빌과 소수의 가정 직원들에 의해 양육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유럽 전역의 전쟁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었고 결국 루이 16세 왕과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 즉 마리 루이즈의 고모 할머니이자 오스트리아 공주였던 마리 앙투아네트가 투옥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를 변호하자면 오스트리아는 1792년에 프랑스와 전쟁을 시작했고 이후 25년 동안 간헐적으로 프랑스와 전쟁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는 대체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게 연이어 패배를 당했습니다. 나폴레옹은 1796년 혁명전쟁의 이탈리아 전선에서 오스트리아군을 격파하며 프랑스 장군으로 부상했고 1799년에는 제1통령이 되었으며 1804년에는 프랑스 황제가 되었습니다. 마리 루이즈의 10대 시절은 비극적이었습니다. 1805년 말 제3차 대연합 전쟁 중에 나폴레옹은 중앙유럽에서 오스트리아군을 상대로 연이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11월 중순에는 빈을 점령했습니다. 마리 루이즈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황실 정부는 미리 수도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몇 주 동안 그녀의 아버지는 프랑스와의 굴욕적인 조약들 중 가장 최근의 조약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고 나폴레옹의 점점 더 커지는 제국에 새로운 영토를 할양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807년 봄에 마리 루이지의 어머니는 결핵성 늑막염에 걸린 후 조산으로 인해 겨우 3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1809년 봄에 마리 루이즈의 아버지와 그의 정부는 무력 충돌, 즉 제5차 대연합 전쟁으로 알려진 전쟁에서 나폴레옹과 프랑스를 다시 한번 물리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한 번의 참담한 패배로 끝났고 4년도 채 되지 않아 프랑스군이 두 번째로 빈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의 참담한 평화조약이 이어졌고 오스트리아는 더 많은 영토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폴레옹이 다른 나라에 했던 것만큼 나쁘진 않았어요. 1807년 그는 프로이센에게 틸지트 조약에 서명하도록 강요했고 프로이센은 영토의 동쪽 절반 대부분을 빼앗겼으며 폴란드에는 프랑스의 속국인 바르샤바 공국이 세워졌습니다. 마리 루이즈는 1809년에 오스트리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협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809년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쇤브룬 조약이 협상되고 있을 때 마리 루이즈는 18번째 생일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나폴레옹은 자신의 아내와 이혼하고 재혼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는 조제핀 드 보아르네와의 결혼에서 자녀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조제핀이 이전 결혼에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수년 동안 자신이 불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806년에
그의 정부가 아들을 낳으면서 나폴레옹은 이제 자신에게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조제핀이 40 중반에 접어들었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나폴레옹은 자신의 왕통을 보장하기 위해 재혼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측은 나폴레옹이 그녀보다 2배 이상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제안에 대해 지지적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더 관대한 평화 조건을 이끌어내고 지난 15년 동안 오스트리아를 여러 차례 전쟁에서 패배시킨 프랑스와의 동맹을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협정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합의되자 나폴레옹은 프랑스로 돌아갔고 몇 주 후 첫 번째 아내에게 이혼이 필요하다고 알렸습니다. 조제핀과 그는 가까운 사이로 남았지만 이혼에 합의한 후 1810년 3월 11일 마리 루이즈와 나폴레옹은 대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마리 루이즈는 프랑스의 황후이자 이탈리아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파리에서의 공식 결혼식은 4월 초에 열렸고 19세의 황후는 40세의 남편 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마리 루이즈와 나폴레옹의 결혼은 비교적 성공적인 결혼이었습니다. 보나파르트는 그녀에게 헌신적이었고 결혼한 지 1년 반이 지난 1810년 늦가을에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에게 더욱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1811년 3월 20일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후계자가 태어났습니다. 아기 남자아이가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아이에게 나폴레옹 프랑스와 샤를 조제프라는 이름과 프랑스 황태자 칭호를 주었습니다. 마리 루이즈는 이 무렵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의 남편이 오해받고 있는 인물이며 오스트리아인들이 인정해준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통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안 이 결혼은 파리와 빈 사이에 좋은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마리 루이즈와 나폴레옹의 결혼은 곧바로 후계자의 탄생으로 이어졌지만 몇 년 후에는 나폴레옹 왕자가 계승할 제국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1812년 여름 나폴레옹은 차르 알렉산드르 1세가 영국에 대한 무역 봉쇄를 거부하는 완고함에 대응하여 러시아를 침공했습니다. 러시아는 1800년대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유럽 대륙의 유일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것은 참담한 결정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의 군대는 러시아를 행군하는 동안 질병과 보급 부족에 시달렸고 러시아군은 모스크바에서 철수하면서 도시를 불태우고 떠났습니다. 겨울이 닥치자 알렉산드르는 프랑스와의 협상을 거부했고 결국 보나파르트는 폴란드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군대는 괴멸당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폴레옹은 1812년 10월 모스크바에서 마리 루이즈에게 아름다운 늦가을 날씨를 칭찬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폴란드에서 프랑스까지 숨가쁘게 마차를 타고 달려 12월 중순 파리에 돌아왔을 때 마리 루이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빈에 있는 아버지에게 프랑스와의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달라고 편지를 쓰라고 촉구했습니다. 황후는 그렇게 했지만 비엔나에서는 분위기가 바뀌었고 1813년 동안 오스트리아 정부는 새로운 반프랑스 동맹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해 동안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군대가 프랑스로 진격해 파리로 접근하면서 나폴레옹의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1814년 봄, 그는 퇴위했습니다. 이 일들은 마리 루이즈를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제6차 대프랑스 동맹전쟁에서 한쪽의 지도자였고 그녀의 아버지는 반프랑스 동맹의 지도자 중 한 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충성심은 갈라졌고 동시에 그녀는 아들의 이익도 챙겨야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단순히 폐위된 것이 아니라 지중해의 엘바 섬으로 유배된 사실에 그녀는 곧 크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탈리아에서 파르마, 피아첸차, 구아스탈라의 여공작 칭호를 받으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나폴레옹은 1814년 봄 엘바 섬에서 프랑스로 돌아와 다시 한번 권력을 잡았지만 워털루 전투에서 패한 뒤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그 권력을 잃었습니다. 그 후 그는 남대서양 한가운데에 있는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었는데 이곳은 어떤 대륙에서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는 1821년 사망할 때까지 그곳에 머뭅니다.
그와 마리 루이즈는 이혼하지 않아 그는 죽을 때까지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목상의 결혼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6년을 사는 동안 그들은 서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마리 루이즈는 빠르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옹이 1815년에 프랑스로 돌아오기 전부터 마리 루이즈는 아담 알베르트 폰 니엠베르크 백작과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마리 루이즈가 엘바 섬에 있는 나폴레옹에게 합류하지 못하도록 오스트리아 정부가 임명한 하급 귀족이었습니다. 폰 니엠베르크는 프랑스 혁명 전쟁 초기에 오른쪽 눈을 잃은 외눈의 참전 용사였으며 마리 루이즈보다 15살 이상 연상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곧 성적인 관계로 발전했고 이것이 알려지자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사회 모두에서 큰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마리 루이즈와 그녀의 연인은 그녀가 파르마의 여공작 자리에 오르기 위해 이탈리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여러 자녀를 두었고 그중 1817년에 태어난 알베르틴과 1819년에 태어난 피렐름 알베르트 두 명은 유아기를 무사히 넘기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 주니어는 이탈리아에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이탈리아로 떠난 뒤에도 빈에 남았습니다. 정부의 많은 부분에서는 그가 오스트리아의 왕자로 자라나 오스트리아에 충성을 다하고 프랑스와 아버지의 유산에는 충성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1821년에 세인트 헬레나에서 나폴레옹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마리 루이즈와 폰 니에프루크 백작은 마침내 결혼했습니다. 마리 루이즈는 1820년대 초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1823년 마리 루이즈가 몇 달 전에 낳은 딸 마틸데가 유아기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829년 이른봄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이 50대 중반의 나이에 신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설상강으로 그녀는 백작과 신분이 맞지 않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정부로부터 공개적으로 애도하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즉,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과 결혼했다고 여겨졌습니다. 마침내 1832년 그녀의 첫째 아들 나폴레옹 주니어가 오스트리아에서 겨우 2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폐렴에 걸린 뒤 결핵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 주니어가 사망하기 직전 19세기 전반에 여러 개의 국가로 분열되어 있던 이탈리아 전역에서 일련의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 중 하나는 파르마 공국에서 발생했으며 상황이 매우 심각해서 마리 루이즈와 그녀의 정부는 1831년 2월 중순에 도시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반란은 결국 진압되었고 마리 루이즈는 많은 반란자들을 사면했습니다. 이에 오스트리아의 수상 클레멘스 폰 메트르니히는 이탈리아 공국에 새로운 대시종을 파견하여 그곳 정부를 이끌게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샤를 르네드 봉베, 나폴레옹 전쟁 중 오스트리아로 이주한 프랑스 귀족이었습니다. 그와 마리 루이즈는 곧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1834년 2월에 그녀는 그와 결혼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결혼이었다. 마리 루이즈의 말년은 파르마에서 조용히 통치하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이탈리아 전역에 불안감이 커지던 시기였습니다. 유럽 전역에 퍼지고 있던 민족주의 정서가 이탈리아에서도 확산되면서 파르마와 같은 여러 분열된 소국들을 하나로 통합해 통일된 국가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리 루이즈 같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인물들이 이탈리아에서 추방돼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1848년 이러한 움직임은 리소르지멘토의 첫 번째 물결로 이어졌고 이는 1860년대 초 이탈리아의 완전한 통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마리 루이즈는 그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1847년 12월 초 그녀는 병에 걸렸고 다음 주 동안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아마도 늑막염으로 고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17일 그녀는 구토를 하고 의식을 잃었으며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56세였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빈으로 옮겨져 합스부르크 가문의 대공녀로서 황실 지하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마리 루이즈 황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댓글로 그녀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알려주시고 다른 제안이 있으시면 역시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자마자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Forgotten Knives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